걸리버 여행기 두 번째 시간, 이번에는 거인국 여행기입니다. 소인국 릴리퍼트에서는 걸리버가 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는 완전히 미물이 됩니다. 작가는 크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자존심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가 위대하다고 믿는 문명도 시점을 바꾸면 이렇게 하찮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거인국 여행기에서 아주 간단하게 보여줍니다. 관점의 전복으로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 한 방 먹이는 거죠. 본문 읽겠습니다. 제2부 거인국 이야기 1장 집으로 돌아온 지 10달 만에 운명의 여신에 의해 활동적이고 불안정한 생활을 하도록 운명 지어진 나는 1702년 6월 20일 다운주에서 어드벤처호를 타고 영국을 떠났다. 인도의 무역항으로 가는 상선이었는데 우리는 순풍을 타고 순조롭게 희망봉에 도착해 그곳에서 물을 구하기 위해 잠시 머물렀다. 이때 배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발견했고 우리는 화물을 내려놓고 그곳에서 겨울을 보냈다. 그리고 선장이 학질에 걸렸으므로 3월이 다 가도록 그곳을 떠날 수 없었다. 우리는 3월 말에 다시 출항할 수 있었으며 마다가스카르 해협을 지날 때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그러나 그 섬 북쪽의 남이 5도 지점에 이르자 12월부터 3월 초까지 항상 북서쪽으로 불던 바람이 4월 19일이 되자 서쪽에서 아주 대단한 위력으로 불기 시작했다. 그 바람은 거의 20여일이나 그치지 않고 불어왔으며 우리가 타고 있던 배는 그 사이에 몰루카 군도에서 약간 동쪽에 위치한 북위 5도까지 밀려나게 되었다. 이 지점은 선장이 5월 2일 관측한 곳이었다. 바람도 먹고 바다도 평온했기 때문에 나는 안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험이 풍부한 선장은 폭풍에 미리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과연 이튿날이 되자 선장의 말대로 폭풍이 불어왔다. 몬순이라는 남풍이 거세게 불어오기 시작했다. 폭풍이 불어서 배가 옆으로 기울었으므로 폭풍의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바람을 등지면서 달리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배는 용감하게 폭풍 위에 견뎌주었고 폭풍이 다소 수그러들자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배를 돌렸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북동쪽이었으며 바람은 남서쪽에서 불어왔다. 강한 서남풍이 분 다음 그 사이에 배가 약 2만 킬로미터 동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배에서 가장 연장자도 우리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 알지 못했다. 다행히도 음식은 충분했으며 배 역시 아무런 이상 없이 튼튼했다. 선원들도 모두 건강해 보였다. 다만 곤란한 점은 물이 부족한 것이었다. 북쪽으로 배를 돌리는 것보다 지금과 같은 항로로 계속해서 항해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거대한 타르타리 지방의 북서쪽에 있는 얼음바다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1703년 6월 16일 망르에 올라가 있던 어린 선원이 육지를 발견했다. 다음 날 우리는 커다란 섬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것은 섬이 아니라 대륙인지도 모른다. 수심이 너무 얕았기 때문에 100톤 이상의 배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우리는 물구비에서 40km쯤 되는 곳에 닻을 내렸다. 선장은 물통과 함께 10여 명을 시켜 커다란 보트에 싣고는 물을 찾아 내려보냈다. 나는 이 땅을 구경하고 싶어서 그들과 함께 가게 해달라고 선장에게 부탁했다. 막상 섬에 도착하니 물이 흐르는 강이나 샘을 발견할 수 없었다. 선원들이 신선한 물을 발견하기 위해 해변을 살펴보는 동안 나는 딴 방향으로 1600m 정도를 걸어갔다. 호기심을 만족시킬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나는 지치기 시작했고 다시 돌아왔다. 바다가 바라보이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이미 보트에 올라탄 선원들이 있는 힘을 다해 배 쪽으로 노를 젓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커다란 괴물 하나가 그들을 따라 바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 괴물은 그의 무릎 정도 깊이밖에 되지 않는 바닷속으로 가랑이를 엄청나게 크게 벌려 성큼성큼 걸어갔다.
선원들은 애초에 20km를 앞서고 있었으며 주위의 바다는 날카롭고 뾰족한 바위투성이었으므로 결국 그 괴물이 보트를 따라잡지는 못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전해 들은 것이다. 나는 이 일을 끝까지 지켜볼 겨를도 없이 방금 왔던 길을 쏜살같이 도망쳐 돌아갔다. 마침내 험한 산에 기어 올라가 보니 그런대로 사방을 멀리 내려다볼 수 있었다. 땅은 잘 경작되어 있었다.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풀의 높이였다. 건초를 만들려는 것인지 베지 않고 놓아둔 풀의 길이가 6m나 되었다. 나는 큰 길로 나왔다. 아니, 나는 실제로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보리밭의 두렁길에 불과했다. 그 길을 1시간쯤 걸어가니 보리밭의 끝이 나왔다. 주위를 둘러보니 밭은 적어도 높이가 36m나 되는 관목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다. 나무들의 크기는 그 끝을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울타리에는 다른 쪽 밭으로 넘어가도록 하기 위한 층계가 만들어져 있었다. 4개의 계단으로 만들어진 층계의 제일 꼭대기에는 커다란 바위가 놓여 있었다. 한 계단의 높이가 1m 8cm나 되었다. 그 위에 놓여진 돌 역시 6m 정도 되어 보였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그 층계를 올라갈 수 없었다. 울타리 사이에 빈틈을 찾는 동안 바다에서 보트를 뒤쫓던 괴물 같은 사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키는 마치 성당의 뾰족한 탑만큼이나 거대했으며 걸음의 폭도 9m 정도 되었다.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는 곡식 사이로 들어가서 숨었다. 그 괴물이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저편 밭을 향해 큰 소리로 사람들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 그 소리는 천둥소리 같았다. 그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괴물 같은 사람 7명이 커다란 낫보다도 5배나 큰 날이 서 있는 낫을 손에 들고 다가왔다. 옷차림으로 보아 아까 그 남자의 하인이나 소작인 같았다. 그 남자가 무엇인가 이야기하자 내가 숨어있는 밭의 보리를 베기 시작했다. 나는 가능한 한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했다. 그러나 서둘러서 자리를 옮기기가 무척 힘들었다. 줄기의 간격이 때로는 30cm도 채 되지 않아서 지나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어렵게 보리가 비바람에 쓰러져 있는 곳으로 나왔다. 그곳에서 나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쓰러진 줄기가 뒤엉켜 빠져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한편 추수하는 괴물들이 100m 앞에 다가온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동안의 고생으로 절망을 하게 된 나는 서글픔에 사로잡힌 채 언덕에 드러누웠다. 홀로 과부가 될 아내와 아버지를 열게 될 아이들 생각에 슬퍼졌다. 여러 친구들과 친척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번째 여행을 감행한 바보 같은 내 행동이 후회스러웠다. 이러한 마음의 동요 속에서 나는 릴리퍼트를 상기했다. 작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놀랄만한 존재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나는 블레회스크의 함대를 손으로 끌어올 수 있었다. 하지만 릴리퍼트의 작은 한 사람이 영국에 온 것처럼 이 나라에서 나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에 대해 생각이 미치자 무척 억울했다. 하지만 이러한 내 생각은 앞으로 겪게 될 불행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편에 속한다.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신체의 크기에 비례해 더욱 야만적이고 훨씬 잔인해지기 때문이다. 나는 괴물과도 같은 큰 사람의 한입 식사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또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크거나 작다는 개념은 상대적이라고 한 철학자들의 얘기가 옳은 것이다. 릴리퍼트의 작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할 때 그들이 작은 것처럼 그들보다도 훨씬 작은 사람들의 나라를 그들이 발견하면 무척이나 재미있어 할 것이다. 그리고 괴물처럼 커다란 사람들도 아직 우리가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어딘가에서 내가 이들을 보는 것처럼 그들이 올려다보아야 할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내가 드러누워 있던 언덕에서 10m 가까이로 수학을 하는 사람 하나가 다가왔다.
그가 한 걸음만 더 옮겨도 나는 발에 깔려 죽거나 휘두르는 낯에 두 동강이 날 것이다. 큰 사람이 다시 움직이려고 했을 때 나는 공포에 질려 커다랗게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큰 사람은 발을 짧게 딛고 잠시 아래쪽을 살펴본 후 누워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큰 사람은 조그마하면서도 위험한 동물을 사로잡을 때 핥히거나 물리지 않을 방안을 잠시 생각하는 듯했다. 드디어 그는 내가 영국에서 족제비를 잡을 때처럼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등의 가운데 부분을 잡았다. 그는 좀 더 나를 살펴보기 위해 눈에서 약 3m 거리까지 들어올렸다. 나는 18m 정도의 높이에서 반항의 뜻을 나타내는 몸짓을 전혀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내가 했던 행동이라고는 해를 향해 눈을 돌리거나 기도하는 자세로 두 손을 모았을 뿐이었다. 나는 겸손하고 서글픈 표정과 어조로 몇 마디 말을 했다. 나는 조그맣고 얄미운 동물들을 죽일 때 하던 것처럼 어느 순간에 그가 나를 땅바닥에 팽개쳐 버리지는 않을까 몹시 걱정이 되었다. 그는 놀라움과 호기심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나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억센 손가락의 힘에 의해 내가 얼마나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가를 알리기 위해 옆구리 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내 뜻을 이해한 큰 사람은 자기 윗저고리 호주머니 속에 나를 집어넣고 자신의 주인에게 달려갔다. 주인은 하인의 이야기를 듣고 지팡이 크기의 조그만 밀집을 이용해 나의 웃옷에 있는 주머니를 들춰보았다. 웃옷을 벌레의 껍질로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는 내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불어날렸다. 나를 땅에 내려놓자 나는 곧 일어서서 큰 사람들에게 도망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천천히 앞뒤로 걸었다. 그들은 내가 움직이는 것을 잘 보기 위해 주위에 둘러앉았다. 모자를 벗어든 나는 주인을 향해 머리를 숙이면서 인사를 했다. 무릎을 꿇은 채로 얼굴을 들고 손을 벌리며 두세 마디 말을 걸고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에게 바쳤다. 주인은 손바닥으로 지갑을 받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았다. 안에서 그 말을 꺼내 보여도 모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때 주인은 이처럼 작은 생물이 이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는 물레방아가 돌아갈 때처럼 굉장한 소리로 몇 번이나 나에게 말을 걸었다. 나는 소리질러 대답했지만 서로 한마디도 통하지 않았다. 하인들에게 다시 일하도록 지시하고 주인은 손수건을 꺼내 한 번 접은 다음 손바닥에 폈고 나에게 타라고 손짓했다.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다랗게 들어눕자 그는 손수건에 남은 부분으로 나를 목근 척까지 푹 둘러쌌다. 집에 도착한 주인은 아내에게 나를 보여주었다. 그 여자는 마치 영국의 여자들이 두꺼비가 거미를 보고 놀라듯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다. 하지만 내 행동을 지켜보고 남편의 말을 잘 따르자 점차 나를 귀여워하게 되었다. 정오가 되자 하인 한 명이 음식을 가져왔다. 접시의 크기는 직경이 7m나 되었다. 함께 식사할 사람들은 농부와 아내, 세 아이, 그리고 나이 많은 할머니였다. 나는 떨어질까 무서워서 테이블 끝에서 멀리 떨어져 앉았다. 주인의 아내가 고기를 조금 자른 다음 빵 조각과 함께 나에게 가져다 주었다. 나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주머니에서 포크와 나이프를 꺼내 먹었고 그것을 본 그들은 무척 기뻐했다. 농부의 아내는 하녀에게 시켜 아주 조그마한 컵을 가져오게 했다. 그것은 9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나는 두 손을 이용해 겨우 들고 그대의 건강을 위하여 라고 소리 지르고는 아주 점잖은 태도로 마셨다. 그들은 즐겁게 웃었는데 그 소리에 나는 거의 귀가 멀 지경이었다. 드디어 주인이 자기 접시 옆으로 오라고 손짓을 했다. 컵을 먹은 나는 걸어가다가 빵 부스러기에 걸려 넘어졌다. 주인을 향해 가까이 다가가고 있을 때 주인의 곁에 있던 10살짜리 막내 아들이 내 두 다리를 잡아 궁중으로 들어올렸다. 나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다.
다행히 주인이 소년의 손에서 나를 낚아챘는데 그와 동시에 소년의 왼쪽 뺨을 힘껏 후려쳤다. 그리고 소년을 데리고 가라고 명령했다. 나는 소년이 안갚음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영국의 아이들도 참새나 새끼 고양이에게 곧잘 장난을 친다. 그래서 무릎 꿇고 소년을 가리키면서 아들을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 마음을 어떻게든 주인에게 전하려고 했다. 내가 소년에게로 가서 그의 손에 키스하자 그 손을 잡고 나를 다정하게 어루만지게 했다. 식사를 하는 중에 부인이 귀여워하는 새끼 고양이가 와서 부인의 무릎 위로 뛰어올랐다. 굉장한 소리에 뒤돌아보니 이 새끼 고양이가 으르렁대는 소리였다. 크기는 영국의 황소보다 3배나 커 보였다. 주인이 나를 약 15m 떨어진 곳에 옮겨 놓았고 고양이도 나에게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맹수란 원래 이쪽에서 도망치거나 무서워하면 도리어 쫓아오는 법이다. 나는 일부러 태연한 척했다. 대담하게 고양이 코앞에 다가가 움직이기도 하고 50cm 정도 아주 가까운 거리로 접근하자 도리어 고양이 쪽에서 뒷걸음질 칠 정도였다. 나중에 개 몇 마리가 들어왔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식사가 끝날 무렵 유모가 1살쯤 되는 어린아기를 안고 들어왔다. 아기는 나를 발견하자 매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무엇이든 제 멋대로라 나를 장난감으로 갖고 놀고 싶다는 것이었다. 아이에게 약한 엄마는 나를 집어올려 어린아기 앞에 내밀었다. 아기는 갑자기 내 몸을 잡아 머리부터 입속으로 넣으려는 것이 아닌가. 참지 못해 큰 소리를 지른 바람에 아기는 깜짝 놀라 나를 손에 놓쳤다. 부인이 앞치마로 받아주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목뼈가 부러졌을 것이다. 유모가 아기를 달래기 위해 젖을 꺼내 물렸다. 그것을 보자 나는 가슴 주위에 여드름 주근깨 점 등을 자세히 볼 수 있었고 영국 귀부인들의 살결이 생각났다. 그들의 살결이 아름다워 보였던 것은 키가 우리와 비슷해 추한 부분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릴리퍼트에 있는 작은 사람들의 살결이 이 세상에서 가장 희고 아름답게 느껴졌던 일이 생각났다. 그러므로 내 피부가 영국 사람들 중 고운 편이었음에도 작은 사람들은 나를 가까이서 보았을 때 피부를 보고는 소름이 끼쳤다고 했다. 거인들은 잘생긴 종족이었다. 특히 주인의 얼굴은 내가 18m 아래에서 올려다볼 때 아주 잘생긴 모습이었다. 식사가 끝나자 주인은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로 나갔다. 그는 나가면서 부인에게 나를 잘 돌봐주라고 이야기한 것 같았다. 나는 몹시 피곤해서 졸고 있었다. 그것을 눈치챈 부인은 나를 자기 침대에 눕혀 내 위에 깨끗한 손수건을 덮어주었다. 손수건은 구남의 돛보다도 크고 뻣뻣했다. 나는 2시간쯤 잠을 자면서 꿈에서 아이들과 아내를 만났다. 잠에서 깬 다음 너비가 60에서 80m, 높이가 60m나 되는 커다란 방에서 20m 정도의 침대에 누워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 그 꿈은 나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다. 부인은 방에 자물쇠를 채우고 집안일을 하러 갔다. 침대는 바닥에서 8m의 높이에 있었다. 용변을 보고 싶었던 나는 바닥으로 내려가고 싶었지만 사람을 부를 마음이 나지 않았다. 내 목소리로는 가족들이 있는 부엌까지 들리지 않을 게 뻔했기 때문이다. 그럭저럭 하는 사이에 쥐 2마리가 침대 커튼을 타고 기어올라 침대 위를 우왕좌왕하며 쿵쿵거리고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한 마리가 내 얼굴 옆에까지 오자 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단검을 빼 방어하려고 했다. 2마리의 무서운 짐승은 뻔뻔스럽게도 좌우에서 달려들어 한 마리는 내 목덜미에 앞발을 갖다 대었다. 하지만 나는 다행히도 상처를 입기 전에 단검으로 그놈의 배를 갈라놓을 수 있었다. 내 발밑에 동료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본 다른 한 마리는 불이 나게 달아나기 시작했다. 놓치지 않고 그놈의 등에도 중상을 입히자 피를 흘리면서 달아났다. 만약 자기 전에 단검을 꽂은 벨트를 풀어놓았더라면
틀림없이 갈갈이 찢겨 잡아먹혔을 것이다. 얼마 후 주인의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다. 내가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보자 부인은 뛰어나와 나를 안아주었다. 나는 쥐의 시체를 가리키고 미소 지으면서 상처는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손짓으로 알렸다. 부인은 몹시 기뻐하고 하녀를 불러 죽은 쥐를 창문으로 버리게 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거인국 여행기는 주인공 걸리버가 이전과는 반대로 아주 작은 존재가 되어 순환을 겪는데요. 거인을 처음 대면했을 때의 공포를 생각해 보세요. 소인국에서는 영웅 대접을 받던 걸리버가 이제는 밟히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신세가 됐네요. 우리에게는 작고 하찮은 팔이나 벌이, 그리고 쥐가 걸리버에게는 목숨을 위협하는 괴물로 돌변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이 그에게는 사투의 현장이네요.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권력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사람의 목소리가 천둥소리처럼 들리고 한 걸음이 수십 미터나 되는 거대한 존재들 사이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계속 읽겠습니다. 2장. 주인에게는 나이에 비해 훨씬 유순하고 바느질에 능하며 아기 인형 옷을 잘 만드는 9살짜리 딸이 있었다. 그녀는 내가 잠자리로 쓸 수 있는 요람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이 요람을 조그만 장롱 서랍에 넣어서 쥐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이 소녀는 손재주가 좋아 내가 소녀의 앞에서 한두 번 옷을 벗는 것을 보자 곧 내 옷을 벗기거나 입혀줄 수 있었다. 소녀는 나를 위해 7개의 셔츠를 만들어 주었다. 그 외에 가장 부드러운 천을 사용해 속옷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세탁을 해주기도 했다. 소녀는 나에게 말까지 가르쳐 주었다. 내가 어떤 것을 가리키면 소녀는 큰 사람의 언어로 그 이름을 말했다. 며칠이 지나자 나는 원하는 것의 이름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다. 마음씨 좋은 소녀의 키는 나이에 비해 작은 편이었으나 12m 정도 되었다. 소녀는 나에게 글리드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주인의 가족들 모두가 글리드릭이란 이름을 그대로 불렀으며 나중에는 거인국 나라 전체가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 이 말은 난쟁이란 뜻이었다. 나는 그 소녀를 글룸달클리치라고 불렀는데 조그마한 유모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소녀가 친절하게 대해준 것을 여기에 쓰지 않는다면 나는 은혜를 모르는 형편없는 인간일 것이다. 어떻게든 소녀의 은혜에는 꼭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한편 사람과 비슷하며 스플랑너 크기만한 동물을 밭에서 발견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스플랑넉은 큰 사람들의 나라에만 살고 있는 아주 귀여운 동물로 그 길이가 180cm 정도 되었다. 그 동물과 비슷하며 자신의 언어도 가지고 있는 데다 이미 이 나라의 말도 몇 마디 배웠다고 전해졌다. 두 다리로 걷고 성질은 온순하며 부르면 달려와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며 매우 연약한 손발에다 얼굴빛은 이 나라 귀족 3살짜리 여자아이보다도 희다는 내용이다. 이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이웃에 살고 있는 주인의 친구가 방문했다. 나는 곧 끌려 나와 테이블에 세워졌다. 그리고 명령하는 대로 걷거나 단검을 빼기도 하고 주인의 손님에게 방문해줘서 고맙다는 말도 전했다. 나이가 들어 눈이 나쁜 그 사람은 나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안경을 썼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노인의 두 눈이 2개의 창문으로부터 방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보름달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내가 웃음을 터뜨린 이유를 알자 집안 사람들도 따라 웃기 시작했고 그러자 노인은 굉장히 화를 냈다. 그는 지독한 구두쇠라는 평판을 듣고 있었는데 36km 떨어진 이웃에서 장이 서는 날 나를 구경거리로 내보내라고 주인에게 간사한 꾀를 일러준 것이 바로 이 남자였다. 나를 가리키면서 두 사람이 소곤소곤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뭔가 좋지 않은 일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은 나도 짐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클룸달클리치는 어머니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다. 가엾게도 그녀는 나를 가슴에 꼭 껴안고
부끄럽고 슬픈 나머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내가 난폭한 무리에게 호된 일을 당하거나 그들의 손에 으스러지거나 손발을 꺾이지나 않을까 하고 걱정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명예를 존중하는 인간으로 돈 때문에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큰 수치로 여긴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작년에 양을 한 마리 주겠다고 약속하고는 그 양이 살이 찌자마자 2살장에 팔아넘긴 것과 같은 일을 또다시 되풀이한다고 분노했다. 사실 나는 이 유모만큼 걱정되지는 않았다. 언젠가 나는 반드시 자유의 몸이 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국의 국왕이라도 나와 같은 입장이 되면 마찬가지로 호되게 당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주인은 친구의 조언에 따라 다음 시장이 서는 날 나를 상자에 넣어 이웃 마을까지 운반했다. 내 유모인 딸도 뒤에 안장에 태워 데리고 갔다. 상자는 사방이 모두 막히고 단지 내가 드나드는 작은 문과 공기를 넣기 위해 송곳으로 뚫은 구멍이 2-3개 나 있을 뿐이었다. 소녀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내가 잘 수 있도록 상자 안에 인형용 이불을 깔아주었다. 그러나 불과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여행이었는데도 몹시 흔들리는 바람에 피곤해서 녹초가 되어버렸다. 그도 그럴 것이 마른 한 걸음에 14m를 내딛었으며 움직이는 폭도 대단해 마치 큰 폭풍에 휘말려 위아래로 흔들리는 배와 같았다. 주인은 단골 여관 앞에서 말을 세워 잠시 여관 주인과 의논을 했다. 그리고 준비가 갖추어지자 광고하는 사람을 고용해 사람을 담고 말을 할 수 있는 데다 묘기를 부릴 수 있는 이상한 생물을 보여준다는 선전을 하도록 했다. 나는 여관의 가장 큰 방에 넓이가 30m 정도의 식탁 위로 올려졌다. 내 유모는 테이블 옆에 낮고 조그만 걸상 위에 서서 내 시중을 들거나 나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혼잡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인은 한 번에 30명만 들어와서 구경하도록 했다. 나는 유모의 명령대로 식탁 위를 걸어 다니기도 하고 소녀가 질문을 하면 큰 소리로 대답하기도 했다. 구경꾼들을 향해 경의를 표하고 와주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했다. 그리고 클롬달클리치가 컵으로 사용하라고 건네준 골무에 술을 담고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라고 소리치며 건배를 했다. 그런가 하면 단검을 휘두르거나 유모가 지푸라기 한 가닥을 건네주면 그것이 창이라도 되는 듯 바싹 잡아당겨 보기도 했다. 그날은 구경꾼들이 12차례나 몰려왔고 그때마다 같은 행동을 되풀이한 나는 몹시 지쳤다. 그도 그럴 것이 멋진 구경거리라는 소문이 퍼져 구경꾼들이 우르르 몰려왔기 때문이었다. 주인은 굴룸달클리치 이외에는 아무도 나를 만지거나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구경꾼들의 손이 닿지 않도록 의자를 무대 주변에서 멀리 놓아두었다. 그래도 어느 장난꾸러기인 어린 학생 하나가 내 머리를 겨냥해 도토리를 던졌다.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머리가 깨졌을 것이다. 그 장난꾸러기가 야단을 맞으면서 쫓겨나는 것을 보고 다소 안심이 되었다. 나를 이용해 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주인은 온 나라 안에 큰 도시마다 다니며 나를 구경거리로 삼으려고 했다. 그래서 장기간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한 다음 집안일을 처리했다. 내가 도착한 지 2달 만인 1703년 8월 17일 그는 아내와 작별하고 거인국 나라의 수도를 향해 길을 떠났다. 주인은 여러 도시를 돌면서 나를 구경시켰고 그 거리가 80km나 160km 떨어진 곳이라도 상관없이 다른 도시나 부자의 집을 찾아 나섰다. 우리는 하루에 225km에서 257km 정도를 움직이는 비교적 편안한 여행을 했는데 나를 염려한 굴룸달크리치가 몇 번이나 우는 소리로 애원을 했기 때문이다. 내가 부탁하면 그녀는 나를 상자에서 꺼내 자주 바깥 공기를 마시게 해주거나 경치를 보여주기도 했다. 다만 그럴 때에는 언제나 끈으로 꽉 묶어 놓았다. 우리는 나일강이나 긴지즈강보다도 몇 배나 넓고 깊은 강을 여러 번 건넜다. 아무리 작은 강도 런던 다리 위에서 보는 템즈강보다 더 컸다.
여행을 시작한 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내가 제주를 보였던 도시나 집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제법 큰 도시만도 18군데나 되었다. 우리는 10월 26일 우주의 자랑이라는 뜻을 가진 이 나라 수도 로브럴그라드에 도착했다. 주인은 궁전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거처를 정하고 나에 대해 쓰여진 광고를 붙였다. 그리고 내가 무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름 18m 정도 되는 식탁도 마련했다. 식탁의 가장자리로부터 1m 정도 되는 곳에 1m 높이의 울타리를 둘렀다. 이는 내가 식탁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하루에 10번 정도 공연을 했는데 관객들은 모두 놀라울 정도로 만족하는 것 같았다. 그 당시 나는 그 나라 말을 제법 할 수 있었고 남들이 말하는 것도 다 알아들었고 글자도 익혔다. 이것은 주인 집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여행 중에도 틈만 나면 쿨룸달 그리치가 선생님이 되어준 덕분이었다. 걸리버를 보살펴주는 어린 소녀는 걸리버의 유일한 보호자이자 생명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걸리버는 인간이지만 이 나라에서는 애완동물과 별반 다르지 않죠. 걸리버는 이 아이 덕분에 목숨을 구했고 진심 어린 교류를 나누는 사이였지만 신사로서의 자존심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을 거예요. 왠지 서글픈 광경이죠. 문명과 이성이 인간을 특별하게 만든다고 믿어왔지만 힘의 크기 앞에서 그 믿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저놈은 우리가 주장한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권력은 크기와 힘의 상대성일 뿐이라고. 계속 읽겠습니다. 3장. 쉬지 않고 무대에 오르기를 몇 주간 계속한 결과 나의 건강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돈을 벌어들일수록 주인의 재물에 대한 욕심은 커져만 갔다. 힘이 들어 식욕까지 잃게 된 나는 뼈만 남을 정도로 앙상하게 야위었고 이런 모습을 본 주인은 내가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한껏 벌어두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 같았다. 그러던 차에 궁중에서 관리가 나를 왕비와 시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찾아왔다. 시녀들 중에는 이미 나를 구경한 사람도 있어 나의 행동과 생김새, 지혜에 대해 왕비에게 이야기했던 것이다. 왕비와 시종들은 나의 행동을 보고 기뻐했다. 식탁 위에 나를 올려준 왕비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두 손으로 손가락을 껴안은 나는 아주 정중하게 입술을 갖다 대었다. 왕비는 내게 궁중에서 지내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를 물었다. 나는 주인의 종입니다. 라고 공손히 대답한 후 가능하면 왕비를 위해 모든 노력을 바치고 싶다고 말했다. 왕비는 주인에게 나를 비싼 값에 팔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주인은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던 차에 금화 1000개의 나를 팔았다. 돈은 그 자리에서 건네졌고 그때 나는 왕비에게 지금까지 나를 돌봐준 굴룸달클리치를 거두어 시녀로 삼아 지금껏 해왔던 일을 할 수 있도록 간청했다. 굴룸달클리치도 그 말을 듣고 기뻐했고 주인은 잘 지내라는 인사와 함께 돌아갔다. 나는 그의 인사에 잠시 허리를 굽혔을 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주인에게 냉담하게 대한 것을 본 왕비는 그 이유를 물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자기의 밭에서 우연히 발견한 가엾고 조그마한 생물을 죽이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내가 그에게 고마워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날마다 구경거리로 삼아 벌어들인 돈과 지금 왕비에게 받은 돈으로 충분히 보상되었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생활은 고통스러웠고 나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주인이 생각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처럼 싼 값으로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장중한 왕비의 궁중에 있게 된 것만으로도 활력이 살아난다고 더듬거리며 말을 맺었다. 왕비는 내 말을 듣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동물에게서 이만한 지혜와 분별력이 갖춰져 있다는 사실에 놀란 듯했다. 왕비는 즉시 나를 손바닥에 올리고 왕의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근엄한 성격과 반듯한 용모를 지닌 왕은
처음에는 내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왕비에게 언제부터 스플랑럭을 좋아하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왕비의 오른손에 배를 대고 누워있는 나를 스플랑럭으로 착각했던 것이다. 뛰어난 재치를 지닌 왕비는 나를 책상 위에 세워놓고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다. 나는 간략하게 대답했다. 문 쪽에 있던 굴름달 크리치도 허락을 받아 내가 그녀의 아버지 집에 왔던 이후의 일을 남김없이 이야기했다. 누구보다 학식이 뛰어난 왕은 계속 말을 하는 내가 앞에 서서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누군가 재주 좋은 기술자가 만든 용수철로 된 인형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다. 그러나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이야기가 이치에 맞는 것을 깨닫고는 역시 놀란 모양이었다. 왕은 교대로 일주일씩 당직을 하고 있는 3명의 뛰어난 학자들을 불러오게 했다. 그들은 한동안 내 모습을 자세히 살폈는데 모두들 의견이 각각이었다. 다만 올바른 자연의 법칙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했고 나무에 오를 수도 없고 땅에 구멍을 팔 수도 없는 것을 보니 이대로는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무리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학자 중에 한 사람은 내가 아직 태어나기 전에 아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 의견에 다른 2사람이 반대했다. 이 2사람은 내 손발이 완전하게 만들어져 있는 데다가 수염까지 나 있는 것을 보아 태어난 지 이미 몇 년을 지났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나를 난쟁이라고도 생각하지 못했다. 내가 터무니없이 작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왕비의 마음에 드는 이 나라의 가장 작은 난쟁이의 키도 9m나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모로 의논한 끝에 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자연의 장난, 즉 자연이 장난을 쳐서 만들어낸 돌연변이일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이렇게 결론이 난 후 나는 왕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간청했다. 왕을 쳐다보면서 나는 나 같은 크기의 사람들이 수백만 명 살고 있는 나라에서 왔고 그곳에서 모든 것이 나와 같은 비율로 작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라면 나도 이 나라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몸을 지키고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대답했다. 학자들의 논쟁에 대한 올바른 답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학자들은 경멸의 미소를 지으며 농부가 나를 잘 가르쳤다고 말했다. 학자들보다 이해력이 좋은 왕은 그들을 보내고 전 주인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농부의 이야기를 듣고 나와 소녀를 대면시킨 왕은 나의 얘기가 사실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왕비에게 나를 잘 보살피라고 당부하고 굴름달 크리치와 사이가 좋은 것을 보고 이 소녀가 나를 돌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를 위해 편안한 거실이 마련되었고 그녀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 가정교사가 임명되었고 하녀도 배치되었다. 왕비는 옷장을 만드는 사람들을 불러 침실로 쓸 수 있는 상자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내 지시에 따라 3주일 후에 한 변의 길이가 5m, 높이가 5m 정도의 나무 침실이 만들어졌다. 창문과 문과 2개의 작은 방이 달려있어 마치 런던의 침실과 비슷했다. 천장을 구성하는 판자는 2개의 연결고리에 의해 이어져 있어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도록 지었으며 그곳을 통해 목공이 만든 침대를 들여놓았다. 장난감을 잘 만들기로 소문난 직공은 등거리와 팔거리가 있는 의자 2개를 만들었다. 방에는 모두 깃털 이불을 대었는데 내가 들어있는 방을 나르는 사람이 실수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다. 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에 자물쇠를 달기를 원했다. 대장장이는 여러 가지 시험해 본 끝에 이 나라에서는 본 적도 없을 정도로 작은 자물쇠를 만들어 주었다. 왕비는 나를 마음에 들어해 내가 없으면 식사를 하지 않을 정도였다. 나는 왕비의 식탁 위, 바로 왕비의 왼쪽 팔꿈치 근처에 내 테이블과 의자를 놓도록 허락받았다. 굴름달 크리치가 바닥에 놓은 걸상에 앉아 내 시중을 들어주었다. 내가 사용하는 접시는 왕비의 것과 비교하면 마치 런던의 장난감 가게에서 볼 수 있는 인형의 집의 식기 정도에 불과했다. 16살의 언니와 당시 14살 1개월이 지난 동생 공주들만이 왕비와 함께 식사를 했다.
매주 수요일에는 왕과 왕비가 거실에서 왕자와 공주들을 데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나는 곧 왕의 마음에도 들게 되었으므로 이 식사 때는 내 작은 의자와 테이블도 왕의 왼쪽 소금그릇 앞에 놓여졌다. 왕은 나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즐겼다. 그는 유럽의 관습, 종교, 법률, 정치, 학문 등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나도 내가 아는 한 성실하게 대답했다. 이해력이 좋은 왕은 판단력 또한 정확했기 때문에 나에게 아주 현명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육지와 바다에서의 전쟁, 종교의 분열, 그리고 정당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을 때 왕은 나를 잡고 왼손으로 등을 두드리며 크게 소리내어 웃었다. 왕은 대신들을 향해 인간의 위대함이란 얼마나 어이없는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처럼 작은 벌레도 흉내를 낼 수 있으니 말이다. 왕은 계속해서 저 생물들에게도 관직이 있으며 둥울이나 굴을 파고는 집이나 돛이라고 부를 것이며 멋도 부리고 서로 사랑하거나 전쟁도 하고 논쟁을 벌이고 남을 속이고 배반하기도 하다니 신기할 따름이라고 했다. 사랑하는 조국을 모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화를 낼 입장이 못 되는 나는 정말 모욕을 받을 만한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몇 달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나는 이 사람들의 모습에 익숙해졌고 처음 받았던 공포감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만약 그때 영국의 신사숙녀가 옷을 잘 차려입고 잠옷 귀족답게 뽐내며 걷거나 인사를 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본다면 이 나라 왕이 나를 보고 웃었듯이 나도 그들을 보고 웃어주고 싶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왕비가 곧잘 나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거울 앞에 서서 두 사람의 모습을 비춰볼 때 나 스스로도 자신의 모습이 우습게 생각되었다. 나는 정말 나 자신이 실제보다 훨씬 줄어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정도다. 하지만 왕비의 난쟁이처럼 나를 화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만드는 존재는 없었다. 그 나라에서 가장 키가 작으면서도 자기보다 훨씬 작은 생물을 보고는 아주 거만했다. 내가 왕비의 대기실에 있는 식탁에서 귀족이나 귀부인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일부러 몸을 뒤로 젖히고 뻐기면서 내 앞을 지나갔다. 나는 그에 대한 말대꾸로 복수를 했다. 어느 날 식사를 하던 도중 그 난쟁이는 내가 대꾸한 말에 화를 내면서 일어나더니 가만히 앉아있는 나를 붙잡아 크림을 넣은 은그릇 속에 넣고는 재빨리 달아났다. 만약 내가 헤엄을 잘 치지 못했더라면 매우 곤란했을 것이다. 글룸달클리치는 좀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왕비는 너무 놀라서 나를 도울 수 없었다. 잠시 후 글룸달클리치가 달려와서 나를 구해주었는데 그때는 이미 내가 1리터 이상의 크림을 마셨을 때이다. 나는 곧 침대에 눕혀졌는데 피해는 옷 한 벌을 못 쓰게 만들 정도로 끝났을 뿐이다. 난쟁이는 그에 대한 벌로 매를 맞았으며 나를 빠뜨린 그릇에 가득 담겨있던 크림을 모두 마셔야 했다. 뿐만 아니라 왕비의 사랑도 잃고 얼마 후 어느 귀부인에게 선물로 넘겨졌다. 다행히 두 번 다시 그 난쟁이의 얼굴을 보지 않게 되어 속이 후련했다. 내가 겁이 많은 것에 대해 왕비는 가끔 조롱하면서 영국의 사람들이 모두 나처럼 형편없는 겁쟁이인가를 물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일 때문이었다. 큰 사람들의 나라에는 여름이 되면 파리 때문에 귀찮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 지겨운 곤충으로 말하자면 모두가 종달새 정도 크기인데 그것이 식사 중에 내 귓전을 붕붕 날아다녔기 때문에 차분하게 앉아 식사도 할 수 없었다. 때로는 음식 위에 내려앉아 똥을 싸거나 알을 쓸고 가기도 했다. 이 나라 사람들의 큰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예리한 눈에는 잘 보였다. 이 곤충들이 내 코와 이마에 앉아 지긋지긋할 정도로 비벼대거나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일도 종종 있었다. 얼굴 가까이 파리가 날아올 때는 깜짝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난쟁이는 언제나 영국 남자아이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그 파리를 5-6마리 잡아서는 내 코앞에 놓는 것이었다.
나를 위협하고 또 왕비를 즐겁게 해주려는 계략에서였다. 나로서는 날아오는 파리를 칼로 마구 베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모두들 그 솜씨가 좋다고 칭찬하는 것이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굴름달 크리치가 바람을 쏘이기 위해 내가 들어있는 침실 상자를 창문 위에 올려놓았다. 문을 열고 아침 식사로 달콤한 사탕과자를 먹으려 했으나 냄새에 이끌린 벌들이 20마리 정도 날아들었다. 나는 다소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칼을 빼들고 벌들을 공격했다. 4마리를 죽이고 나자 나머지는 모두 달아났다. 메추리만큼 큰 벌들의 침을 보니 바늘처럼 날카로운 것이 거의 3미터나 되었다. 나는 그 벌들을 고이 간직해 유럽으로 돌아왔을 때 다른 것들과 함께 몇 군데 전시했다. 4장. 이 나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다. 사실 내가 여행을 했던 지역은 로브럴 그라드를 중심으로 3218km밖에 되지 않는다. 내가 모시는 왕비는 왕이 나라를 순시할 때 수도에서 3218km의 경계 밖으로는 나가지 않았다. 그곳에서 왕이 변방을 살핀 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왕이 다스리는 구역은 그 길이가 9654km, 넓이가 48,270km에서 8450km 정도 되었다. 따라서 유럽의 지리학자들이 일본과 캘리포니아 사이에는 바다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거대한 남극 대륙과 균형을 이루는 땅이 지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내 의견이기 때문이다. 반도로 이루어진 거인국은 동북쪽으로 48km 높이의 산맥이 가로놓여 있고 그 꼭대기에는 많은 화산들이 있어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없었다. 이 나라의 어떤 훌륭한 학자도 산맥 건너편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아니 애초부터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어떤지조차 몰랐다. 이 나라의 산면은 바다와 연결되어 있었으며 항구는 하나도 없었다. 강물이 흘러들어가는 해변은 뾰족한 바위가 많았고 게다가 바위는 거의 황폐해져 있어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바깥 세계로부터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 바다에는 배들로 가득 찼고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이 있었지만 큰 사람들은 고기를 낚지 않았다. 바다 물고기는 유럽의 고기와 비슷한 크기라 잡아도 별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볼 때 이처럼 커다란 식물과 동물을 만드는 자연의 법칙은 전적으로 이 대륙에 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끔씩 고래가 잡히는 일이 있는데 그러면 기뻐하며 먹는다. 이 거인국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51개의 도시와 100여 개의 성벽을 쌓은 마을, 그리고 수많은 마을들이 있다. 중심을 흐르는 강 옆으로 로브럴 그라드 도시는 거의 비슷하게 나뉘어져 위치해 있다. 1만 8천 가구 이상이었으며 길이는 87km, 넓이는 72km나 되었다. 둘레가 11km나 되는 커다란 왕궁은 건물이 규칙적이지 않았다. 중요한 방들은 대개 높이가 72m 정도 되었으며 너비와 길이도 그 비례만큼 컸다. 굴름달 크리치와 나를 위해서 마련된 마차가 있었는데 곧잘 시내 구경을 가거나 물건을 사러 가는데 사용되었다. 나는 언제나 상자 속에 든 채 함께 나갔다. 마차는 웨스트민스터 국회의사당 넓이만 했으나 높이는 좀 낮았다. 어느 날 가정교사가 여러 개의 상점이 늘어선 가게 앞에서 그 마차를 세우게 하자 거지들이 마차 양쪽으로 떼지어 몰려와 소름 끼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가슴에 종기가 난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종기는 크게 부풀어 올라 구멍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2-3개의 구멍은 나 정도는 쏙 숨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컸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분 나빴던 것은 그들의 옷 위를 기어 돌아다니는 이였다. 그것은 현미경으로 유럽의 일을 볼 때마다 똑똑히, 게다가 돼지처럼 먹이를 찾아 헤매는 코끝까지 보였던 것이다. 그 가운데 한 마리를 해부해 보고 싶을 정도의 호기심이 나기도 했지만
이들의 모양이 아주 역겨워서 내 뱃속을 온통 뒤집어 놓을 정도였다. 나를 놓고 다니는 커다란 상자 외에도 왕비는 여행을 할 때 편리하도록 한 변의 길이가 약 360cm 정도 되는 커다란 상자를 만들도록 했다. 지금까지 사용해온 상자는 굴룸달 크리치의 무릎에 놓기에는 너무 크고 마차 안에 넣어도 부피가 컸기 때문이다. 조그만 상자는 내가 직접 설계했는데 정사각형으로 세 방향의 벽으로 창틀이 나 있고 모든 창문은 여행 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에다 세 줄로 만든 격자를 붙였다. 창이 달리지 않는 벽에는 튼튼한 꺽쇠 2개를 붙여 내가 말을 타고 외출하고 싶을 때 나를 드는 사람의 허리띠에 끼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럼으로써 나는 왕이나 왕비가 순시를 나갈 때 따라다닐 수 있었으며 정원을 살피거나 지체 높은 기부인이나 대신들을 방문할 수도 있었다. 나는 고위층 인사들에게 갑자기 유명해져 존경을 받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왕과 왕비의 덕분이었다.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가의 날카로운 시선이 돋보이는 거인의 피부나 거대한 벌레 묘사 부분입니다. 인간의 신체를 세밀하게 묘사하는 대목, 거인의 피부, 주름, 땀구멍, 냄새 등을 묘사하는 장면 뒤에 작가는 일부러 아름다움을 지워버립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인간의 육체도 확대해 보면 낯설고 기이합니다. 이 장면에서 작가는 인간의 외모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꼬집습니다. 너무 가까이서 혹은 너무 크게 보면 아무리 아름다운 피부도 분화구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묻습니다. 인간은 과연 숭고한 존재인가? 라고. 계속 읽겠습니다. 5장. 내가 아주 작은 사람이라는 사실로 우스꽝스럽고 귀찮을 일들을 여러 번 겪어야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거인국에서 아주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굴룸달 글리치는 가끔 나를 작은 상자에 넣어 정원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상자에서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거나 땅에 내려놓아 걷게 해주는 일도 있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그 난쟁이가 아직 궁중에 있던 어느 날 그가 정원까지 우리 뒤를 따라왔다. 유모는 나를 땅에 내려주었는데 마침 나와 난쟁이 옆에는 작은 사과나무가 있었다. 거인국에서는 작은 나무를 난쟁이 나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나는 그 사과나무를 난쟁이와 재미있게 비교해 놀려주었다. 화가 난 난쟁이는 마침 내가 사과나무 밑으로 지나갈 때 나무를 흔들어댔다. 커다란 술통만한 크기의 사과 10여 개가 주위로 떨어졌다. 그중 하나가 등에 맞았는데 나는 넘어졌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또 어느 날은 내가 풀밭 위에서 놀고 있는 사이 굴룸달 클리치는 여교사와 함께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우박이 맹렬히 쏟아졌다. 내가 쓰러지자 우박은 절구공이처럼 무자비하게 내 위로 쏟아졌다. 간신히 위험을 피했지만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어 열흘이나 움직일 수 없었다. 이것은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자연현상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인국의 우박은 유럽의 우박보다 거의 1,800배나 컸다. 흥미롭게 우박의 크기를 재어보았기 때문에 틀림없다. 그러나 나는 그 정원에서 더욱 위험한 사건이 일어났다. 굴룸달 클리치는 가끔 내가 혼자 생각에 잠기고 싶어 할 때 나를 안전한 곳에 놓아두고 여교사와 기부인들과 함께 자리를 피해주곤 했다. 그 사이 정원사가 기르는 스페니얼 종의 개 한 마리가 우연히 정원에 들어와 나를 입으로 물었다. 다행히 훈련을 잘 받은 개는 정원사에게로 가 꼬리를 흔들며 나를 가만히 내려두었다. 그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나를 잡고는 몸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보았다. 두려움으로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몇 분 후에 정신을 차리자 그는 나를 굴룸달 클리치에게로 데려다 주었다. 굴룸달 클리치는 무척 걱정을 하고 있었고 개를 잘 단속하지 않았다며 정원사를 심하게 나무랐다. 한 번은 정원이를 맴돌던 매가 나를 향해 내려온 적이 있었다.
만일 내가 칼을 빼어든 채 울타리 밑으로 도망치지 않았다면 아마 그 매는 나를 채워갔을 것이다. 두더지가 만들어 놓은 흙무더기 위를 걷다가 구멍에 빠진 일도 있다. 달팽이 껍질에 걸려 오른쪽 정강이를 부러뜨린 일도 있다. 이렇게 걷는 동안 작은 종류의 새들마저 나를 조금도 겁내지 않고 1미터 앞으로 뛰어다니거나 안심하고 벌레나 그 밖에 먹을 것을 찾는 것을 보았을 때 내 기분이 어떠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 개똥쥐밖에 한 마리는 굴름달 클리치가 아침 식사로 준 과자 조각을 부리로 획 낚아채 갔다. 이런 작은 새들을 잡으려고 하면 도리어 나에게 다가와 내 손을 콕콕 쪼려고 한다. 내가 상관하지 않으면 또 태연하게 벌레나 달팽이 따위를 찾아다니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홍방울새를 향해 굵은 몽둥이를 던졌는데 새가 쓰러져 그 모가지를 움켜쥐고 의기양양하게 유모에게로 갔다. 그러나 얼마 후 홍방울새가 정신을 차리고 나의 몸을 여러 차례 날개로 거세게 내리쳤다. 그냥 놓아줄까 했는데 하인 하나가 달려와 새의 모가지를 비틀어 주었다. 다음 날 나는 왕비의 명령에 따라 요리된 쇠고기를 먹었다. 바다를 여행할 때에 모험담을 즐겨 듣던 왕비는 내가 우울할 때면 기분을 전환해 즐거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왕비는 노를 좀 저으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돛이나 노를 다룰 수 있냐고 물었다. 나의 직업은 배의 외과 의사였지만 가끔씩 위급할 때는 일반 선원들과 마찬가지로 노를 저었기 때문에 모두를 훌륭하게 다룰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거인국에서는 가장 작은 보트도 유럽의 전함만큼 거대했으며 작은 강에서도 거칠은 물결이 일었다. 그 때문에 나는 도저히 배를 감당할 수 없었다. 왕비는 내가 보트를 설계하면 목수에게 그것을 만들게 해 보트를 띄울 장소도 마련해 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솜씨 좋은 목수는 내 지시에 따라 열흘 남짓 걸려 한 척의 유람 보트를 만들어냈다. 밧줄과 쇠사슬 등도 갖추었고 이만하면 유럽인 여러 명을 태울 수 있을 정도의 보트였다. 보트가 완성되자 왕비는 기뻐하며 그것을 치마 앞자락에 싸들고 왕에게로 달려갔다. 왕은 시험삼아 나를 보트에 태워 물을 채운 물통에 띄워보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물통이 너무 좁아 2개의 노를 조종할 수도 없었다. 왕비는 목공에게 길이가 90m, 너비가 15m, 그리고 240m 깊이의 나무통을 만들도록 했다. 물이 새지 않도록 콜타르치를 한 물통은 궁중의 외곽에 있는 벽에 닿도록 설치했다. 물이 더러워졌을 때는 버릴 수 있도록 통의 밑바닥에 구멍을 뚫었다. 30분 정도면 2명의 하인들이 물을 채울 수 있었다. 나는 가끔 기분 전환을 위해 뱃놀이를 했다. 배를 움직이는 나의 재주와 재빠름을 보고 왕비와 기부인들은 무척 즐거워했다. 때로 돛을 달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시녀들이 부채로 바람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키를 잡고 있기만 하면 됐다. 그들이 부채질을 하다 지치면 시종 몇 사람이 입김으로 불어주었다. 나는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방향을 바꾸는 기술을 보였다. 뱃놀이를 끝내면 굴름달 클리치가 배를 침실로 가져가 못에 걸어 말리고는 했다. 한 번은 사흘마다 물통에 깨끗한 물을 옮겨 담는 일을 담당한 하인의 부주의로 커다란 개구리 한 마리가 물통 속으로 들어왔다. 개구리는 내가 보트를 물에 띄워둘 때까지 조용히 숨어 있다가 드디어 좋은 휴식처를 발견하기라도 한 듯 보트로 기어 올라오더니 울어댔다. 보트는 금세 한쪽으로 기울었다. 위험을 느낀 나는 보트가 뒤집히지 않도록 반대쪽으로 체중을 싣고 균형을 잡아야 했다. 배 위로 올라온 개구리는 한 번에 절반 정도의 거리를 펄쩍 뛰었다. 몸이 매우 컸고 상상할 수 있는 온갖 동물들 중에서 가장 못생긴 모습이었다. 역겹고 찐득거리는 점액을 내 몸에 묻히면서 개구리는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견디다 못해 내가 노를 들고 계속 후려치는 사이에 개구리는 드디어 보트에서 뛰어내렸다.
내가 거인국에서 경험했던 가장 힘든 고통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 기르는 원숭이로부터였다. 글룸달클리치는 일을 하러 가거나 다른 사람을 방문할 때 나를 그녀의 침실에 놓고는 문을 잠가두었다. 그날은 날씨가 몹시 무더웠기 때문에 침실의 창문을 활짝 열어둔 채였다. 내가 들어있던 큰 상자의 창문도 모두 열어두었다. 의자에서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나는 무언가 침실의 창문으로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다. 장난을 좋아하는 원숭이가 이리저리 뛰고 있었다. 이윽고 원숭이는 내가 들어있는 상자로 다가왔다. 그리고 흥미를 느낀 듯 문과 창문으로 상자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나는 상자의 구석으로 도망쳤지만 원숭이가 들여다봤기 때문에 무서워 견딜 수 없었다. 침대 밑에 숨는 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원숭이는 잠시 들여다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다가 마침내 내 모습을 발견하고 마치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 때처럼 문으로 한쪽 손을 뻗어왔다. 나는 몇 번인가는 용케 피했지만 결국 우도자락을 잡혀 상자에서 끌려 나오고 말았다. 원숭이는 오른손으로 나를 들어올려 유모가 갓난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처럼 나를 끌어안았다. 내가 몸부림치면 칠수록 원숭이는 더 세게 껴안았으므로 가만히 있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것도 들지 않고 맨손으로 자꾸만 내 얼굴을 쓰다듬는 것을 보니 원숭이는 틀림없이 나를 같은 원숭이 새끼로 착각한 것이었다. 이렇게 원숭이가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방문을 여는 소리가 났다. 원숭이는 자기가 들어온 창문으로 재빨리 뛰어올라 다시 한쪽 손으로 나를 안은 채 창틀과 홈통을 타고 마침내 옆에 지붕까지 기어 올라갔다. 원숭이가 나를 안고 갔음을 알게 된 글룸달클리치는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궁중은 온통 소란스럽게 되었다. 건물 지붕 위로 올라앉은 원숭이는 나를 한 손으로 새끼처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입에서 우물거리던 음식을 내 입에 억지로 밀어 넣으려고 했다. 게다가 먹고 싶어 하지 않자 나를 가볍게 툭툭 치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보자 밑에 있던 사람들은 와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들이 웃는 행동에 대해 비난할 수 없다. 그 광경이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매우 우스꽝스러운 광경이었음에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사다리를 타고 몇 사람이 올라왔다. 원숭이는 그것을 보고 자기가 포위되었음을 알고 지붕이 기와에 나를 남겨둔 채 도망쳤다. 땅에서 150m 정도 되는 높다란 곳에 나는 바람에 날려가는 것은 아닐까? 아니, 현기증이 나서 굴러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곧이어 글룸달클리치의 충실한 시종인 소년 한 명이 올라와서 나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안전하게 구해주었다. 원숭이가 내 목구멍에 쑤셔놓은 음식을 토하고 나니 몸이 상당히 회복되었다. 그러나 원숭이가 옆구리를 세게 잡아당겨 생긴 상처가 있었고 몸도 상당히 쇠약해져 보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다. 몸이 회복된 후 나를 염려해 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왕을 찾아갔다. 그는 이번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나를 놀리고 싶어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지를 물었다. 그래서 나는 유럽에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른 지방에서 데려오는 원숭이밖에 없으며 아주 작은 것들 뿐이기 때문에 12마리 정도는 당해낼 수 있다고 대답했다. 지난번 코끼리만큼이나 큰 원숭이도 단검을 쓸 수 있었더라면 혼을 내주었을 것이라고 확고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내 말은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았다. 그것을 본 나는 자신보다 월등히 높은 사람들 앞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를 알 수 있었다. 6장. 나는 매주 한 번씩 궁중에서 행해지는 의전 행사에 참석했다. 이따금 이발사가 와서 국왕의 얼굴을 면도하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무서운 광경이었으나 이내 이발사에게 부탁해 면도후 거품을 부탁했다. 그 거품 사이에 뻣뻣한 수염 40-50개를 골라내었다. 아주 섬세한 나무를 골라 빗 모양으로 자르고 굴름달 클리치에게서 얻은 조그만 바늘을 갖고 간격이 똑같게 구멍을 뚫었다. 수염의 끝을 문지르거나 비스듬히 깎아서 나무에 붙이자 쓸만한 빗이 완성되었다.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빗은 이가 빠져서 거의 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빗을 만들고 나서 나에게는 또 다른 일거리가 떠올랐다. 나는 왕비의 시녀에게 부탁해 왕비의 머리 빗고 난 다음에 빠진 머리카락들을 모아달라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당한 양의 머리카락을 준비할 수 있었다. 나를 위해 조그마한 물건을 만들어주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목수와 의논해 내가 상자 속에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한 크기의 의자 2개를 만들었다. 의자의 등받이와 앉는 부분에 송곳으로 조그맣게 구멍을 뚫었다. 그런 다음에는 가장 강한 머리카락을 골라서 그 구멍을 통해 엮었다. 영국에서 등받이 의자를 만드는 방식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의자를 만들고 난 다음 남아있던 털을 가지고 1m 50cm 길이의 깨끗하고 작은 돈주머니를 만들고 거기에 금실로 왕비의 이름을 수놓은 후 굴름달 크리치에게 주었다. 그것은 쓰기 위해 만들어진 돈주머니라기보다는 바라보기 위한 것이었다. 음악을 좋아하는 국왕은 자주 연주회를 열었다. 간혹 나도 초청을 받았는데 탁자 위에 내가 든 상자를 올려놓아 음악을 청취했다. 음악 소리가 너무 커 음정을 구별할 수 없었던 나는 최대한 연주자들과 먼 곳에 상자를 놓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창문과 문을 닫고 커튼을 내리고 듣자 그 나라의 음악도 듣기에 좋았다. 젊었을 때 나는 소형 하프시코드를 조금 배운 적이 있다. 굴름달 클리치는 하프시코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유럽의 소형 하프시코드와 비슷했고 연주하는 방법도 같았다. 문득 이 악기로 국왕과 왕비를 즐겁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하지만 건반의 길이가 무려 18m나 되었고 건반 하나의 길이가 30cm나 되어서 내가 2팔을 벌리더라도 건반 5개 이상은 칠 수가 없었다. 나는 둥그런 막대기 2개를 준비해 한쪽 끝보다 더 굵은 쪽은 쥐가죽으로 싸 몽둥이로 두드리더라도 건반이 상하지 않도록 했다. 하프시코드의 건반 아래쪽 1m 20cm 되는 곳에 긴 의자를 놓았고 나는 이리저리 재빨리 옮겨다니며 건반을 두드려 지그춘곡을 쳤다. 16개 이상의 건반을 한꺼번에 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음악가들처럼 반주와 가락을 동시에 연주할 수 없는 것이 내 연주의 약점이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뛰어난 이해력을 가진 국왕은 상자에 든 채로 나를 데려다 어전의 탁자 위에 놓으라고 했다. 그런 다음 그의 얼굴과 수평이 될 수 있도록 상자 위에 올라가 앉으라고 명령했다. 그럼으로써 국왕의 얼굴과 나 사이의 거리는 3m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나는 국왕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다.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국왕이 유럽과 그 밖의 나라에 대해 품고 있는 경멸감은 그가 지닌 훌륭한 인품과 그리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몸이 크다고 해서 이성이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 반대로 유럽에서는 키가 큰 사람들이 거의 이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동물들 속에도 벌과 개미들이 오히려 다른 큰 동물보다 더 부지런하며 재치있고 영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내가 하찮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국왕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한다고 이야기했다. 주의 깊게 말을 경청한 국왕은 이후로 나에게 더욱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영국 정부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다. 국왕은 비록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관습을 지키고 있지만 본받아도 좋을 만한 제도들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경우 나에게 데모스테너스와 키케로의 혀가 주어져서 사랑하는 조국을 찬미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던 것을 친절한 독자들은 이해해 주기 바란다. 나는 우선 영국의 영토가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를 제외한 2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명의 국왕에 의해 통치된다고 했다. 영국 의회의 구성과 오랫동안 내려오는 고귀한 혈통에 의해 세습된 귀족의 가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영국을 다스리는 국왕의 의논 상대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기르기 위해 법률을 만드는 일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법원의 엄정한 재판관이 되기 위해 용기와 충성심으로 국왕과 나라를 방어하는 일에 항상 준비를 갖추는 기사들이 되기 위해 관리들이 교양과 무술을 기르는 일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이들은 모두 영국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이며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기사들이자 유명한 조상들의 자랑스러운 후손들이었다. 이들의 명예는 선조들의 명망으로 얻은 대가이고 또한 후손들은 그 명예를 한 번도 떨어뜨린 적이 없는 것이다. 의회에는 주교라는 지위를 가진 몇몇 신성한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다. 이들은 종교에 관한 문제와 종교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을 한다. 주교는 국왕과 그의 현명한 고문들에 의해 생활이 깨끗하고 학문의 깊이가 잘 알려진 사제들 중에서 선발된다. 따라서 그들은 성직자들과 일반 국민들의 정신적인 아버지인 셈이다. 의회에는 하원이라고 불리는 모임이 있다. 하원 의원들은 국민들에 의해 자유롭게 선택되어 국가 전체의 지혜를 대표하도록 뽑힌 사람들이다. 상원과 하원은 유럽에서 가장 장엄한 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왕과 더불어 법률 제정에 관한 일들을 처리한다. 나는 법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이곳에서는 현명하고 존경할 만한 법관들이 악에 대해 징벌함은 물론 개인의 권리와 재산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죄 없는 사람을 보호하는 일을 주관하고 있다. 영국 재무성의 신중한 관리와 영국 해군의 용맹스러움 그리고 그 업적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나는 각 종교와 종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또한 각 정당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를 계산해 영국 국민의 수를 산출해냈다. 운동이나 오락을 포함해 영국의 명예를 알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을 어떠한 것도 빠뜨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나는 지난 100년간 영국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간추려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의 말을 정리했다. 위에서 말한 것들은 한 번에 수시간씩 5번 걸려도 끝나지 않았다. 왕은 모든 이야기를 아주 관심 있게 들었다. 가끔씩 내게 질문을 했으며 내가 대답한 내용들을 세밀하게 적어두기도 했다. 국왕과 6번째 만났을 때 나의 긴 이야기를 끝내자 그는 여태 적은 것을 들여다보며 여러 조항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거나 질문을 했으며 반박하기도 했다. 내가 전쟁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국왕은 아마도 우리가 아주 싸움을 좋아하는 민족이거나 이웃에 사는 나라들이 아주 나쁜 나라들임에 틀림없다고 단정했다. 그리고 영국의 장군들은 국왕보다 더욱 부자임에 틀림없다고 했다. 영국 사람들은 자기 영토 이외에 더 이상 무슨 볼 일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교역에 대한 수많은 조약을 체결했으며 함대를 이용해 나라를 지킬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화로울 때에도 자유로운 국민들이 생활하는 곳에 상비군인이 있다는 말을 듣고 몹시 놀랐다. 국민들이 대표를 통해 나라가 통치된다면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하고 또 누구와 싸우는가에 대해서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자신의 집은 길거리에서 돈을 주고 고용한 몇 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지키는 것보다 그 자신과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이 잘 지킬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다. 고용된 사람들은 그 사람이나 가족들을 죽임으로써 임금보다 수백 배나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종파나 정당의 구성원 수로 국민의 수를 계산하는 이상한 산수를 비웃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왜 그 의견을 바꾸거나 숨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는 의아스러워했다. 자신의 의견을 바꾸라고 강요하는 정부는 독재 정권이며 감추라고 하는 정부는 약한 정부라고 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침실에서라면 독약도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다만 그것을 거리에 팔지만 않으면 된다고 했다. 내가 귀족들이나 신사들이 즐기는 오락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도박에 대해 언급했을 때 국왕은 관심 있게 들었다. 그는 대개 몇 살부터 이 도박이라는 오락을 시작하고 언제 그만두는가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그것을 위해 소비되며 또 액수가 많아져서 재산을 모두 잃게 되는 경우는 없느냐고 물었다. 도박의 재주에 있는 경박하고 나쁜 사람들이 많은 재산을 축적하는 경우는 없으며 또한 귀족들을 나쁘게 물들이는 것은 물론 그 귀족까지도 자기에게 의지하도록 만들 수는 없느냐고 물었다. 귀족들로 하여금 정신의 청결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나쁜 도박 기술을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일은 없느냐는 것이었다. 지난 1세기 동안 영국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을 설명했을 때 그는 아주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 역사라는 것이 단지 음모, 반란, 살인, 학살, 추방 등의 모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와 함께 그것들은 탐욕, 편파, 위선, 불신, 잔인, 격분, 광기, 증오, 시기, 욕망, 악의, 야망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나쁜 결과라는 것이다. 다시 만났을 때 국왕은 내가 이야기한 것들을 애써서 요약했다. 그가 물었던 것과 내가 대답한 것들을 서로 비교하고 나서 손으로 나를 들었다. 내 몸을 가볍게 두드리며 국왕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나는 그 얘기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야기할 때 그가 보여주었던 표정이나 태도 역시 잊을 수가 없다. 나의 조그마한 친구 글리들이 그대는 영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주 놀랄 만한 찬사를 했습니다. 그대는 하원 의원의 자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 무지와 태만, 사악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대의 나라에서는 온통 법을 악용하고 왜곡하며 회피하는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자들이 있으며 이들에 의해 법이 가장 잘 설명되거나 해석되고 있으며 실제로 적용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만들었을 당시에는 아주 바람직한 제도들이 그대의 나라에서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부패되어 완전히 희미해지거나 제멋대로 변모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대의 얘기를 들으면서 알게 된 것인데 어떤 지위에 대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그 지위에 등용되고 있음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덕망에 의해 귀족이 되거나 학식에 의해 사제들이 승진하는 것 같지도 않으며 용기 있는 행동으로 군인들이 승진하거나 정직한 재판관들이 영달을 하고 국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에 선출되거나 지혜가 있다고 해서 국왕의 고문들이 총애를 받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삶의 많은 부분을 여행에 바친 그대는 그대의 조국이 저지른 많은 잘못들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대의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그대의 민족 대부분이 세상의 표면에 기어다니는 생물들 가운데 가장 유해하고 밉살스러우며 작은 벌레들의 모임인 것으로 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쉬어갈게요. 국왕과의 대화에서 걸리버가 영국의 정치와 군사력을 자랑스럽게 설명하지만 거인국 왕이 한심하게 쳐다보는 대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최고라고 떠드는 걸리버와 걸리버의 목소리가 거인왕의 귀에는 그저 벌레들의 웅얼거림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거인국 왕은 그것을 듣고 다른 번역본의 표현에 의하면 교묘하고 위험한 종족이라고 평가합니다. 인간의 오만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거인국 왕의 통찰력이 대단하죠. 그는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탐욕과 전쟁의 역사일 뿐이라고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이 대목은 문명 비판의 절정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일곱째 장. 국왕은 현명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몇 가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이 나라는 다른 세계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있어서 다른 나라의 풍속과 관습 등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왕의 사랑을 좀 더 받고 싶은 마음으로 나는 300~400년 전에 발명된 화약의 제조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화약 더미에 불길이 조금만 닿게 되면 산만큼 커다란 것일지라도 큰 소리와 진동을 내면서 모든 것을 하늘로 날려버린다고 말했다. 화약을 청동이나 쇠로 만든 빈 통 안에 집어넣으면 쇠나 나무로 만든 포탄을 쏠 수 있으며 발사된 포탄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의 부대를 순식간에 없애버릴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단단한 성벽을 쳐부수고 여러 척의 배를 승무원과 함께 침몰시켜버리고 화약을 새로 만든 커다란 포탄 안에 넣어 적의 도시에 쏘아대면 도로와 집들이 파괴되고 사방에 흩날린 파편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를 부숴버린다. 화약의 성분은 내가 잘 알고 있으며 값도 저렴한 데다 쉽게 구할 수 있다. 그것을 섞는 법도 알고 있고 커다란 포신을 만들 수 있는데 가장 큰 것은 70m 정도 된다. 포신 30여 개만 있으면 그의 영토에 있는 가장 굳건한 도시의 성벽도 몇 시간 안에 파괴할 수 있다. 나는 국왕이 베풀어준 각별한 은혜와 보호에 보답하기 위한 조그마한 성의 표시로 이러한 제안을 했던 것이다. 화약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이것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말을 들은 국왕은 무척 혐오스러워했다. 나처럼 무기력하고 천한 벌레가 어쩌면 그렇게 파괴적이고 그로 인해 초래되는 피와 사륙의 장면을 비인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아마도 그 기계는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악마가 만든 것임에 틀림없다고 했다. 예술이나 자연현상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화약의 비밀을 알기보다는 차라리 왕국의 절반을 잃어버리는 편이 낫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을 아낀다면 다시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것은 편협한 원칙과 근시안적인 안목의 결과였다.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재능과 훌륭한 통치력으로 국민들로부터 찬양받는 국왕이 이처럼 힘없고 불필요한 망설임 때문에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빤히 보고도 놓쳐버린 것이다. 이 경우 유럽에서 거의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훌륭한 국왕이 지니고 있는 덕목을 깎아내리고 싶지 않다. 나는 거인국 사람 사이에서 이러한 결함은 무지의 소치라고 생각한다. 유럽의 물질 문명이 이룬 것처럼 정치를 하나의 과학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인국 사람들의 학문은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들이 많았다. 도덕, 역사, 시, 수학 이렇게 4가지 학문뿐이었으며 여기에 한해서는 뛰어난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수학도 생활에 유용한 쪽으로 적용이 되도록 발달되었다. 농업의 개량과 공학 쪽에만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그리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사상이나 존재, 추상, 초월 같은 말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의미조차도 설명해 줄 수 없었다. 거인들의 법에는 22자로 만들어진 브롭딩네 어휘의 수를 넘어서는 낱말을 써서는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거인들은 아주 쉽고 단순한 용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단 한 가지의 해석 이외에 다른 해석을 덧붙일 만큼 변덕스럽지 않다. 어떤 법에 대해서든 평을 하는 것은 사형죄에 해당한다. 민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판례가 아주 적기 때문에 그것을 외우거나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자랑할 만한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그들은 중국 사람들처럼 인쇄술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거인들의 도서관은 그리 크지 않았다. 가장 큰 곳으로 알려진 왕실 도서관에도 소장책은 1000권을 넘지 못한다. 책들은 360m나 되는 회랑에 있었다. 나에게는 어떤 책이든 원하는 대로 빌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왕비의 목수가 굴름달 크리치의 방에 세워두었던 사다리와 비슷하게 생긴 750cm 높이의 나무를 사용해 물건을 고안해냈다. 계단 하나의 길이는 15m였다.
그것은 움직이는 층계였기 때문에 가장 밑부분을 벽에서 약 3미터 떨어진 곳에 놓았다.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벽에 기대어 세워놓고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가 책 쪽으로 시선을 고정시키고 맨 위에서부터 읽기 시작한다. 행의 길이에 따라 9이나 10걸음씩 움직이며 읽고 있으면 내가 읽는 곳이 눈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 다음 계단에 내려가 읽고 또 다음 계단으로 내려가 읽고 하는 동안 결국에는 마루 밑바닥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 처음 페이지를 같은 방법으로 읽기 시작한다. 책장을 넘길 때면 두 손으로 쉽게 넘길 수 있다. 책장이 판자만큼이나 두껍고 딱딱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이절판의 책도 6미터를 넘지는 않았다. 거인들의 문체는 명확하고 남성적이면서도 부드러웠고 현란하지는 않았다. 필요 없는 말을 하거나 한 가지에 대해 많은 말을 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나는 역사와 도덕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었다. 도덕책 중 나는 짧은 논문을 읽었는데 그 책은 사람들의 약점을 기록하고 있었다. 여기에 덧붙여 자연이 최근에 와서 아주 기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조그맣고 불완전한 생물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자연과의 싸움에서 도덕적인 교훈 혹은 불안감이나 한탄을 끄집어내는 방법이 얼마나 보편적인 것인가에 대해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로브럴그라드의 시민군이 도시 가까운 곳에서 훈련을 위해 정렬하고 있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었다. 이웃나라가 없는 왕국을 지배하는 국왕이 어떻게 해서 군사를 생각해내고 훈련을 시키게 되었는지 몹시 궁금했다. 대화와 역사책을 읽음으로 인해 나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귀족은 권력을 위해, 시민은 자유를 위해, 왕은 절대적인 지배력을 위해 서로 다투어 왔다. 가끔 귀족이나 시민 또는 국왕에 의해 그들의 법이 깨뜨려졌으며 수차례의 반란도 일어났다. 마지막 내란 후 이들은 서로 화해하고 모든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시민군이 엄격한 의무로 남아 지금껏 유지되었던 것이다. 8장. 나는 자유의 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획이 떠오르지 않았다. 여하튼 이 나라 해안에 밀려온 배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내가 타고 왔던 배 딱 한 척뿐이었다. 국왕은 또다시 배가 나타나면 육지로 끌어올려 그곳에 탄 사람들을 모두 마차에 실어 수도로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국왕은 나와 비슷한 여자를 내 아내로 삼게 해 나와 같은 소인들을 늘리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카나리아 새처럼 새장에 갇혀 길러지는 후손을 남기는 치욕을 범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했을 것이다. 내 후손들은 귀족들의 놀이개가 되어 흩어질 텐데 그것은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일이다. 집을 떠날 때 했던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약속을 잊을 수 없었고 마음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속에 살고 싶었다. 개구리나 강아지처럼 밟혀 죽을 염려를 하지 않으면서 거리와 들판을 걷고 싶었다. 의외로 자유는 빨리 찾아왔다. 내가 자유를 얻게 된 방식은 아주 이상했다. 이에 대한 이야기와 상황을 거짓없이 기술하겠다. 거인국에 온 지 어느덧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어갈 무렵 굴룸달크리치와 나는 남쪽 해안을 순시하는 왕과 왕비를 따라 나서게 되었다. 앞서 했던 것처럼 나는 너비가 3미터에서 6미터 정도 되는 아주 편리한 여행용 상자 속에 든 채 운반되었다. 나는 천장의 네 구석에 명주실로 만든 밧줄을 이용해 흔들 침대를 달아주도록 부탁했었다. 침대와는 조금 거리를 두어 지붕 위에 30cm 되는 구멍을 뚫도록 했다. 잠을 자는 동안 바람이 들어와서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여행이 끝났을 때 왕은 바다에서 35km 떨어져 있는 도시에 플랜플레스니트 근처의 성에서 며칠 동안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굴룸달클리치와 나는 아주 지쳐 있었다.
나도 약간 감기 기운이 있었지만 그녀 역시 상태가 나빠 내내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나는 바다가 보고 싶었다. 도망을 친다면 바다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 어떤 예감이라도 했는지 굴름달클리 치는 홍수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바다에 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시종은 상자를 들고 바다로 나를 데리고 갔다. 나는 기분이 몹시 좋지 않았고 흔들 침대에서 낮잠을 좀 자고 싶다고 시종에게 말했다. 내가 잠든 동안 시종은 새알을 찾으러 바위 사이로 갔다. 내가 상자 안에 들어가자 그는 찬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꼭 닫아주었고 나는 곧 잠이 들었다. 상자 위에 달아둔 고리를 누군가 세차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나는 잠에서 깨었다. 하늘로 상자가 매우 빠르게 날아가고 있는 것을 느꼈다. 소리를 질렀으나 아무 소용없었고 창밖을 내다보니 구름과 하늘만 보일 뿐이었다. 상자 바로 위에서 날개를 치는 소리가 들렸다. 독수리는 거북이를 잡았을 때처럼 이 상자를 바위 위에 떨어뜨려 깨서 내 몸을 삼키려고 하는 것이다. 잠시 후 나는 날개치는 소리가 아주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무엇인지 독수리와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믿기지 않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곤두박질하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나는 1분 이상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고 나이가라 폭포 소리보다 더 큰 무시무시한 소리와 함께 낙하는 끝났다. 그 뒤 1분 동안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상자는 수면으로 점점 올라오기 시작했다. 마침내 나는 빛을 볼 수 있었다. 나는 바다에 떨어진 것이다. 상자는 나와 내부 물건들의 무게로 물밑으로 약 160cm쯤 가라앉은 채 떠 있었다. 아마 상자를 부리에 문 독수리가 먹이를 찾던 다른 독수리와 싸우다가 상자가 바다에 떨어진 모양이었다. 다행히도 상자가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 부서지지는 않았다. 나는 흔들 침대에서 내려와 지붕에 만들어 놓은 판자를 밀었다.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사랑스러운 굴름달 크리치와 함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불과 1시간 사이에 지금처럼 멀리 떨어져 있게 된 것이다. 창을 막고 있는 유리가 깨어졌더라도 나는 죽었을 것이다. 상자가 뒤집히거나 부서지는 위험을 며칠 동안 피한다 하더라도 결국 추위와 굶주림으로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매 순간마다 채우라고 생각하면서 내 시간을 보냈다. 잠시 후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면서 나는 상자가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다는 환상을 갖기 시작했다.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구멍 가까이 입을 대고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에 손수건을 메어 구멍 밖으로 내밀어 흔들었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1시간에서 3시간이 지나자 유리창에 있는 벽의 반대쪽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부딪혔다. 내 방의 덮개 위로 밧줄이 내려와 고리 사이로 끼워져 1m 정도 올라갔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그의 답하는 고함 소리가 3번 반복되었다. 그때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누군가 머리 위로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구멍을 통해 안에 누구 있거든 말하라는 커다란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분명 영어였다. 나는 운 나쁘게도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영국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제발 나를 꺼내달라고 애원했다. 상자 위에서는 목수가 곧 달려와 톱으로 내가 나올 만한 구멍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럴 필요가 없으며 선원 가운데 한 명이 손가락을 고리에 넣어 들어올리면 될 것이고 그 다음 선장의 방으로 데려가면 된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내가 미쳤다고 여겼으며 다른 사람들도 소리내어 웃었다. 나는 나와 비슷한 키를 가졌으며 힘도 나와 비슷한 사람들 속에 와 있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나지 않았던 것이다. 목수가 넓혀준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와 배에 옮겨 타자 놀란 승무원들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해왔다.
오랜 시간 나는 거인들과 그들의 물건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선원들이 작은 사람으로 보여 어떻게 할 바를 몰랐다. 토마스 윌콕 선장은 정직하고 훌륭한 수롭셔 출신의 사람이었다. 내가 거의 기절할 지경에 놓여 있음을 보고 선장실로 데려가 리큐르 술을 마시게 했다. 나는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잠을 잤다. 잠에서 깨어나니 이미 저녁 8시였다. 선장은 당장 저녁 식사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만 남게 되자 선장은 나의 여행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다.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이상한 상자에 갇혀서 바다를 표류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 했던 것이다. 그날 정오에 망원경을 보고 있을 때 멀리 있는 상자를 발견하고는 그것이 도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상자 가까이 다가가니 돌아온 선원들은 두려움에 잠겨 바다 위를 흘러다니는 집이라고 이야기했다. 선장은 보트를 띄워 확인하게 해 겨우 배까지 끌어와 들어올리려고 하자 손수건이 달린 지팡이가 위의 구멍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다고 한다. 그것을 보고 어떤 불쌍한 사람이 그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나는 선장이나 선원들이 나의 상자를 발견했을 당시 커다란 새들이 날아가는 것을 보았느냐고 물었다. 내가 잠을 자는 동안 선원들과 함께 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도중 선원 하나가 몇 시간 전에 북쪽으로 날아가는 독수리 3마리를 보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 독수리의 크기는 보통 독수리보다 큰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그 독수리들이 너무 높이 날고 있었기 때문에 선원들의 눈에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선장은 내가 무엇 때문에 물어보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선장은 나에게 큰 죄를 저질러서 마음을 쓰다가 정신 착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고 솔직히 물어보았다. 그 때문에 어떤 국왕이 상자 속에 가두라는 벌을 내린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다. 그리고 그렇듯 나쁜 사람을 배에 태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지만 가장 먼저 도착하는 항구에 나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내가 저녁을 먹을 때 이상한 표정과 행동을 한 것도 선장의 의심을 더욱 확신에 가깝도록 만들어 주었다. 마지막으로 영국을 떠날 때부터 그가 날 처음 발견하게 된 순간까지의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했다. 정직하고 훌륭한 선장은 다소 학식이 있었고 센스도 빨라 내가 한 말이 솔직한 진실임을 믿게 되었다. 내가 이야기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캐비닛을 가져오도록 요청하고 거인국에서 만든 몇 개의 신기한 물건을 보여주었다. 왕의 수염으로 만들어진 빗과 말벌의 침이 4개, 여왕이 머리를 빗고 남은 머리카락, 시녀의 발꿈치에서 직접 떼어낸 곡식알맹이도 보여주었다. 나를 잘 대해준 선장에게 왕비의 반지를 선물했으나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마지막으로 내가 입고 있는 바지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쥐가죽으로 만든 것이었다. 나는 선장에게 시종의 이빨을 주었다. 그가 아주 흥미롭게 바라보면서 좋아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보잘것없는 물건인데도 그는 아주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번 하며 그것을 받았다. 그 이빨은 경험이 부족한 외과 의사가 이를 앓고 있는 굴름달 그리치의 시종에게서 실수로 뽑은 것이었다. 뽑아보니 그것은 다른 이와 마찬가지로 건강한 치아였던 것이다. 나는 그것을 깨끗이 씻어 캐비닛에 넣어두었다. 길이가 30cm, 지름이 10cm 정도 되는 것이었다. 내가 들려준 이야기에 대해 선장은 아주 흥미로워했다. 선장에게는 몹시 궁금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이렇듯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 나라 사람들은 모두 귀가 어두운 사람들이냐는 것이다. 나는 2년 동안 길들여진 목소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선장과 선원들의 목소리는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렸지만 내가 듣기에는 좋았으며 잘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거인국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내가 식탁 위로 올라가거나 큰 사람의 손에 올라가기 전에는 길거리에서 뾰족한 꼭대기를 올려다보며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사실 나도 선장에게 이상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내가 처음 배에 올랐을 때
선원들을 보고 지금껏 보았던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생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거인국에서 생활할 때 나는 주위에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에 눈이 익숙해지자 거울을 들여다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주위의 것들과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서로 비교할 때 나에 대한 자괴감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선장은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내가 놀라면서 주위의 것들을 쳐다보며 웃음을 참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내가 거인국에 머무르는 동안 왕비는 나에게 필요한 물건을 조그마하게 만들어 주라고 했지만 나는 나 자신의 조그마함을 애써 보지 못한 채 했던 것이다. 톤킨에 들렀던 선장은 영국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배는 동북쪽으로 밀려가서 위도 44도, 경도 143도 지점에 떠 있었다. 내가 배에 오른 지 이틀이 지나가 무역풍이 불어왔다. 배는 오랫동안 남쪽으로 항해했다. 우리는 뉴홀란드를 지나 서남서로 방향을 잡았다가 다시 남남서로 방향을 틀어 희망봉을 돌았다. 항해는 순조로웠다. 나는 거인국에서 떠난 지 9개월이 지난 1706년 7월 3일 영국의 다운저항에 도착할 때까지 배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우님의 담보로 물건들을 배에 남겨두고 가겠다고 했지만 선장은 한 푼의 우님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 우리는 따뜻한 마음으로 헤어졌다. 나는 선장으로부터 레드리프에 있는 집에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나는 선장에게 빌린 5실링의 돈으로 말 한 필과 안내인을 구할 수 있었다. 집으로 가는 도중 나는 아주 작은 집과 나무, 가축, 그리고 사람들을 보자 릴리포트로 다시 되돌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밟아서 죽이게 될까봐 겁이 났다. 길을 비키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나의 건방진 행동 때문에 한두 차례 머리를 다칠 뻔하기도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하인 가운데 한 명이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머리를 부딪힐까봐 두려워하며 들어가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아내는 달려나와 나를 안으려 했다. 나는 그녀의 무릎보다 더욱 낮게 머리를 숙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내의 입술이 내 입에 닿을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딸이 일어설 때까지 나는 그녀를 바라볼 수 없었다. 머리를 똑바로 세우면서 2미터 위로 눈을 돌리던 습관 때문이다. 내가 너무나 어이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선장이 나를 처음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의아해했다. 그들은 내가 이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것은 습관과 편견이 가질 수 있는 힘에 대한 한 예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친구들은 서로에 대해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아내는 내가 2번 다시 바다로 항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나의 천성은 또다시 여행을 떠나도록 만들었다. 아내에게는 나를 막을 만한 힘이 없었다. 나의 불행했던 2번째 여행기를 끝맺는다. 거인국은 단순히 크기가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이곳은 인간 문명이 확대경 아래 놓인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확대경 속에서 인간은 생각보다 그리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거인국 왕이 결코 야만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상식적이고 절제되어 있고 도덕적입니다.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누가 더 문명화된 존재인가? 거인국에서의 여행은 우리에게 상대성이라는 거울을 비춰주었습니다. 소인국에서 거인 행세를 하며 위세를 떨쳤던 걸리버가 이곳에서는 한낱 작은 장난감이나 벌레 같은 처지로 전락했죠.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가치나 권위가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얼마나 보잘것없어질 수 있는지를 작가는 걸리버의 순환을 통해 날카롭게 꼬집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세상을 어떤 크기로 바라보게 되셨나요? 오늘 저와 함께한 이 거인국 여행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평소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야를 선물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